그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식에도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라 이런 얘기 예. 많이 하는데 우리 제파스님도 이 부동산 투자할 때 네네네. 나무가 아닌 이제 숲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네. 톱다운 방식 투자법. 네.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그냥 대략 알겠는데 그쵸. 부동산은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거죠?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약간 해외 주식도 했었어요. 그래요. 홍콩 주식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홍콩 주식을 했을 때 제가 그냥 그때 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냥 그 회사 들어가서 현금 흐름표라든지 아니면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영어로 된 거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것도 저는 지금 그 남들보다는 되게 원활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뭐 연방은행 자료 들어가서 읽고 하는 거 봐서 가장 끝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를 벗어난 거죠.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 선진국 국가들의 네. 부동산 흐름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IMF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 선진국의 부동산 지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전체가 다 비슷해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멀리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 이거는 되게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네. 미리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선행 지수를 좀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지수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미국 지수를 판단을 해서 지금이 급격하게 내가 베팅을 할 시기다 아니다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걔네가 만약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쓰레기를 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다 털어서 물건에 넣어 놓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그거랑 연동돼서 들어가고요. 그 후가 이제 도단위. 네, 도단위. 그러니까 뭐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는 약간 비슷한, 수도권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산업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울산, 부산. 이런 데는 또 사이클이 반대예요. 네, 그쪽은 약간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광역시가 최근에 수도권이랑 똑같이 올랐던 그 시간은 별도로 울산이랑 부산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락장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이 하락을 한다면 그럼 얘네들도 동시에 하락하느냐? 전 이게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개 사이클은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단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투자들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지방 팔도, 네, 뭐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단위의 이제 KB 시세를 통해서 흐름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이런 그래프들은 우리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인 그래프 네. 이게 그 건설업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프거든요. 왜냐면 공급을 했다가 과공급이니까 주식이 떨어졌다가 공급이 없으면 이제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들의 공급에 따라서 이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도단위 체크고요. 이제는 시단위 밑으로 들어오는 거는 쉽습니다. 오히려 제 책에도 정확하게 도가 뜨면 그 다음 시가 뜰 만한 지역과 이 아파트 단지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될 만큼인데 그 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대도시 그런 데가 가장 먼저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부동산 재테크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지를 때는 다 남의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꽤 많은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라고 하면 부동산은 사실 다 감으로 움직였다는 시장이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감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손 안에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프로테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어플들 있죠.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 진 이런 어플들을 보면 실제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느 도시에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지 어느 도시에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래가 제일 많은 단지는 무엇인지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학으로 봤을 때는 통계의 부분인 거거든요. 결국엔 통계적으로 어디가 가장 많이 수요가 몰리느냐 근데 그거를 투자자로서 미리 알아낼 수 있느냐 그걸 미리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고 국내 시장을 보고 도단위 보고 이제 시단위 보면서 어떤 이제 그 통찰력을 이제 찾는 것들이 처음에 좀 힘들지만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책에도 제가 월별 아니면 더 크게 분기별 아니면 주 단위로 어떤 데이터를 챙겨보는지까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어디가 괜찮다 아니면 어느 단지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남을 통해서 듣는 거는 사실 그 정보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돈 버는 정보를 남이 무료로 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 그 정보는. 그래서 나는 남이 준 정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찾아서 본 정보라면 이 원본 데이터를 내가 볼 수만 있다라면 그거는 실패 확률이 많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네. 힘들지만 그 추세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공부만 하면 네. 이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을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39에 이미 한 50채 정도의 집을 갖고 계신데 요즘에는 네. 집 한 두세 채만 이런 서울 지역에 갖고 있어도 보유세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집이 이렇게 많으시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나름대로 절세 팁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책을 내면서 제 절세 팁을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걸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다라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투자를 원래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간 틀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그 포트폴리오 두 개의 물건을 다양화시킨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되게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이랑 수도권 아파트들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세요. 네. 등록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못하는 공급을 민간이 대신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 이런 부분을 혜택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어느 때는 정말 적폐 세력이 될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어느 때는 애국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인데. 네,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가 2018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과장 월급이었는데도 한 250, 6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낼 돈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아이고. 세금을 낼 돈도 없고 종부세도 부담스럽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많이 묶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묶어놔서 그렇게 묶어놓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40%가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로 종부세 해당 안 되는 집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네. 서울 오피스텔을 20%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종부세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종부세 합산 대상의 대상조차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었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그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통해서 바꿨다던가 이러면 혜택이 되지만 해당이 되지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100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거의 60%가 지금 종부세 해당이 없죠. 그러네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 플러스 서울 인천의 노후 빌라인데 여기 섹터는 공시 가격이 낮습니다. 길이 낮죠. 네. 그러니까 많이 모여봤자 뭐 종부세가 크게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은 아무래도 세금에 이제 민감한데 이런 것까지 다 염두를 해놓고 네. 세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보유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취득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요새 다주택자들이 뭐 조정 지역에서 3주택 이상만 사도 12%인데 그렇죠. 네. 넌 그러면 그 12% 내고 다 사냐? 저는 안 사요.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손익분기점을 따져봤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12% 취득세라고 하면 부대비용을 감안했을 때 최소 20%는 올라줘야 본전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보장이 20% 너무 세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를 고른 게 그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 아파트를 최근에 20개를 샀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방에 이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제 세금에서 어찌 보면 이제 열애 지역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우리 책파씨님은 이 테마가 요 1억 미만의 지방 아파트들이 뜰 줄 알고 이렇게 용기 있게 사시게 됐어요? 그거는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게 2020년 710 대책이었어요. 710 대책에서 이제 다주택자 니네는 주택 그만 사. 우리가 12% 올릴 거니까 니네 그만 사고 이제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을 취득세를 좀 깎아줘가지고 더 사게 할 거야 라는 보장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잘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예외네라고 거기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지방세법 이제 시행령이 나왔을 때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해당 없다. 네. 그게 8월 13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8월 13일 날 진짜 부동산도 모르고요. 사무장님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8월 13일에 제일 먼저 등기 쳤거든요. 천안 아파트. 그래요? 오. 1억 이하짜리를. 그게 이제 1억 2천에 산 게 지금은 2억까지 가니까. 네, 그러면 취득세 1%로 샀고 또 지방 지역은 그 양도세 중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저가주택에 있어서 그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이제 중과에 해당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도 1%, 중과세도 중과 안 받고 기본세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수익입니다. 세금 거의 없이. 네. 네, 그래서 여기 섹터를 제가 보고서 한 20개 사고 그다음에 요 섹터로 강의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지렛대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 많이 매입을 하셨고 그게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입한 그런 20개 정도의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수십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회사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방법은 알고 있었잖아요. 네. 돈은 없고 네. 답답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남들이 안 사주는 아파트를 내가 오히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역으로 돈을 받고 사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단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네. 1층이랑 탑층은 인기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남 수요가 있는 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방을 돌면서 1층이나 탑층 같은 경우에는 돈을 오히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 샀습니다. 역으로. 그렇죠. 이제 뭐 매매가 할 때는 로얄층이 좀 더 비싼 건 있지만 그쵸. 임대 줄 때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1억 2천에 이 집을 매수를 했다면 뭐 전세는 1억 2천에 줄 수도 있고 그 이상 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히려 돈을 벌었고요. 그 번 돈 가지고 뭘 샀냐면 이 주택에 있어서 중간 좋은 층들 좋은 층들 하시고. 어차피 그 RR이라고 하는 로얄동 로얄층은 누가 어차피 새 거고 제가 또 그렇죠. 준신축 이상도 한 10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누가 공짜로 안 줘요. 음. 당연히 좋은 집이고 새 집이고 수요가 있는 좋은 층인데 공짜로 줄 수 없고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줘야지 팔 수가 있거든요. 정말 네. 이제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이 책의 제목이 하나도 거짓이 없네요. 나는 대출 없이 네. 영원으로 소형 네. 아파트를 산다. 여기 이제 앞에 지방의 소형 1억 미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한 20개인데 16개까지는 그 방식으로 그렇군요. 반은 돈 받고 사고 반은 돈을 주고 사고 해서 16개까지 제가 산 게 총 들어간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와, 하나에 500이 아니고요. 16개를 500만 원에 샀으니까 한 채당 30만 원 들었나요? 그때 집하스님을 좀 알고 있으면 네. 따라다닐 걸 후회가 됐네요. 네. 그때는 그랬죠. 그래요. 네. 분명한 건 이제 중간에서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을 하자면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다 보면 네. 죄송합니다. 네. 당신은 뭐 좋은 시를 만나서 이렇게 번 거고 앞으로 아, 이렇게 네. 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한 책을 냈고 블로그는 1년 전에 시작해서 제 이웃들 상담해주고 하고 있지만 제 진짜 지인, 저를 그러니까 잭팟이로 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전 제 이름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10년 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똑같이 해서 오히려 손 끌고 가서 내가 진짜 이거 일산에 500만 원만 넣으면 되니까 사라.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때도 비싸다고 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항상 부동산 시장은 전 틈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오른 시장 안에서도 아직 덜 오른 지역이 있고요. 또 만약에 오른 지역이다 하더라도 매도자의 사정으로 떠나서 급매가 나오는 물건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게 주택이 이런 바운더리가 아니라면 진짜 상가 쪽 이거랑 다른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항상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물건을 찾아야지 아 이미 늦었네 라고 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이제 이 네. 책을 읽어보면서 참 부자는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이 책을 보면 우리 지파스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네. 또 그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가 발품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발품도 많이 파셨고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를 네. 하고 그 공부가 이제 반짝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1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이 맞아요. 패턴이 다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회는 남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위기 속에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왜냐면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게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게요. 따지고 보면 뭐 1, 2년 안에 번 게 아니라 진짜 저도 10년이 걸린 부분이라서 말 그대로 부동산을 평생에 한두 번 거래하고 마실 분들은 사실 부동산 공부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떠한 부를 축적하고 미래에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너무 급하게 하시면 너무 급하게 가시면 지쳐요. 급하게 가시고 이거를 계속 자기만의 루틴화로 공부하는 법을 만드셔가지고 정말 몇 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저처럼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그럼요.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이 책에 보면 우리 지파스님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네. 그런 것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패턴대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시면 얼마든지 네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아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네. 그래서 수도권과 대비되는 디커플링 지역을 찾아라. 그러니까 네. 수도권이 떨어질 때 지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키거나 좀 올라갈 수 네.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로 다 수도권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비되는 디커플링 지역 몇 군데만 좀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게 디커플링 지역이 왜 좋냐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투자할 때 지방 투자도 왜 봐야 되는지라고 뭐 우선 왜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래요. 왜라고 하면 수도권에 만약에 자기 물건이 다 몰려 있다면 되게 힘든 생활을 하실 거예요. 네.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은 조정지역이고 조정지역이면 다주택자 중과가 됩니다. 네. 실제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45%에 30% 중간에 매기면 72%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10% 지방세까지 하면 82.5%. 그렇죠. 75%에서 82.5%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1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으로 남는 거는 2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번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물건들은 제가 봤을 때 가능하면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팔면 다시 살 수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는 게 보유세도 크고, 그렇죠. 예, 뭐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왜 내 생활도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데, 지방은 이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결국에는 중과를 안 받잖아요. 조정 지역이라도 안 받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청주, 천안, 포항 이런 데들이,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2년만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팔 수가 있고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이 난다라고 하면 네. 한 기본세율로 하면 한 700 정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4,300 거의 다 수익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만약에 있어준다라고 하면 2년 정도 지방 거를 그러니까 굴리면서 팔고 현금대로 쌓이면서 그 현금은 다시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상에도 지방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진짜 많은 충남 지역은 좀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천안 아산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거고, 맞아요. 또 여기에 그렇죠. 오피스텔도 되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전남 자체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재미가 없는 지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그렇게 막 들어갔다 막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데이터를 보신다라고 하면 2014년 5년부터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한 게 KB 시세로는 10%밖에 안 돼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남들 뭐 한두 배 오를 때 여기는 쬐끔쬐끔 올라서 재미가 없다는 네. 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비싸고, 또 제가 원주 살아서 네. 아직 제 마음속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물건이 있었으면 좀 관심을 갈 텐데 그게 네.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현재 상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약간 충북 충북 지역. 지역이나 경북, 경남 지역, 그다음에 전북,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그래도 괜찮다.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예전처럼 많지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공급량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지 않고,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고 따졌을 때도 아직 이 지역들은 충분히 이 가격으로서는 현지 지역민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요거에 이제 보완으로 지역을 접근할 때 충북, 그다음에 이제 전북, 그다음에 경상도, 네. 경상남북도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보면 부동산 이제 투자 상품에 따라서도 투자 기간을 달리하는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체로 많이 하는 게 아파트, 네. 오피스텔, 빌라, 상가 요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투자 기간에 대해서 좀 네.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지방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지방 아파트는 이 상승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상승 한 5년 정도로 거의 묶여져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언제 하락할지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또 한번 하락하면 또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매도가 뭔데 이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 가능하면 기본세율 2년 묶였다가 나오는 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전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기 진입자였기 때문에 이게 2년이 아니라 요즘 또 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이 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내 세입자가 안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4년까지도 아직 상승 배터리가 남아있다. 그럼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2년 있다 파는 게 오히려 후회가 될 수 있는 게, 2년부터 4년 차까지도 상승 기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이 수익을 낼 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뭐 같은 경우에는 전 서울은 모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서울은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빌라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게요. 한다고 하는데, 진짜 서울에 내 땅 한 평,
아니면 뭐 강남에 내 땅 뭐 2평 이렇게 그냥 뭐 오피스텔을 사던 아니면 서울에 뭐 빌라를 사던 빌라 같은 경우 보통 한 5평에서 10평 정도 그렇죠. 예,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또 저는 역세권 근처 이런 거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한 갭 500이나 1000이나 이렇게 해놓고 그냥 푹 썩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푹 썩힙니다. 네, 어차피 이제 네. 여기는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건 이제 우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은 사실 빈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빈 땅이 없고 뭘 지으려고 하면 결국에 빌라를 푸게해서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서울의 공급을 생각하면 빌라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어떻게 해요? 상가는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가는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주택은 제가 쉽게 나갈 수 있었는데요.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일반임대 사업자도 내야 되고 뭐 세안계산서도 또 끊어줘야 맞아요. 되고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루틴이 또 쌓여서 오피스텔까지는 잘 넘어갔어요. 네. 제가 오피스텔은 강의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상가는 아직 좀 잘 모르겠는. 그래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네. 멋지십니다. 네. 저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이제 투자 사례 중에서 네. 그 강남 아까 오피스텔 네. 말씀하셨는데 강남 오피스텔을 오히려 돈을 내가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받고 투자하는 이제 네. 풀피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매수 방법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서 특히나 강남 원룸 오피스텔도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네네. 네, 그게 작년 한 7월 정도에 예상을 했고요. 그래요. 네, 예상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강남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네.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따지면 거의 12년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봐야 되고 상가에 대한 기본 매매가는 사실 월세에 대한 역상가로 따지는 게 그렇죠.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오피스텔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에는 한 월세 수익률 7% 정도 막 이렇게 수익률이 됐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거의 10년 이상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공급이 많아서 이렇게 떨어진 거긴 한데 떨어지다 보니까 4.76%에서 2020년에 멈췄더라고요. 네. 이걸 먼저 체크했고요. 2020년에도 4.76에서 멈췄습니다. 왜 보통 어떤 바닥을 다지다 보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전 여기서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되게 수학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지지선이 수익률로서 이미 2년 동안 똑같기 때문에 2022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도 멈췄다라고 하고 공급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으니까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상승하겠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요. 역으로 저한테 파신 분들은 몇 년 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지친 거죠. 보통 맞아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원룸 오피스텔을 한 2억 5천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파신 분들이 대부분 1억 7천, 1억 8천 그래요. 다 이렇게 파셨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전세는 2억. 비슷하거나 뭐 더 높거나. 거의 전세는 2억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집을 사면서 내가 오히려 돈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2천만 원씩 정도 받았죠. 5개 사면서 다. 그래요. 이제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있는데 지금 네. 보시는 분 중에서 에이?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전세 사기의 주범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저는 오피스텔의 가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억 7천짜리의 가치를 사서 2억의 전세를 줬다라면 전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가치를 2억 초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 저는 오피스텔 검색이나 모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2, 3천만 원 싼 금매를 잡아내는 건 너무 저한테 쉬워요. 그렇죠. 되게 그러실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남들은 저 새끼 되게 좀 뭔가 그런데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10년 만에 노력이고 제 산물이라서 그럼요. 이해해 주셔야 네. 되는데 그래서 강남 오피스텔도 2억짜리 시세를 제가 1억 7, 8천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전 이게 역전세가 날 확률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전세가는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고 강남에서 그 정도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중소기업 청년 대출에 국가에서 보장하는 한도가 2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2억인데 이제 2억 중에 1억을 1.2%에 국가에서 빌려줘요. 네. 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제 세입자들은 어차피 2억짜리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 1억에 월 10만 원짜리 오피스텔 월세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들어갈 때 전세가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2억까지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냐? 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의 마진폭 자체는 제가 받고 사는 거고요. 그래요. 이 책을 보면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빅데이터 요즘 얘기하는데. 근데 네. 여기 보면 국내 부동산을 사기 전에 미국의 시장을 먼저 보라고 하는데 네.
왜 우리가 국내 집을 사는데 미국 주택 시장을 먼저 봐야 되죠?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한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든다라고는 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뭐 7위, 8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하고 하면 결국 그 선진국들의 주택 가격 지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랑은 별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은 오늘 밤 뭐 오늘 아침 다 전 세계적으로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더 이상 별도의 나라가 아니고 무역도 매일 연동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인 현상이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또 공급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미국 자체가 이제 서프라임 이후에 공급 자체가 워낙 원활하지 않았어서 그렇죠. 돈은 많이 풀리고 주택은 필요하긴 한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어서 올라가는 추세. 지금 우리나라 똑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